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수정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 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규모도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으로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60대 운전자가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올해에만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비상이 걸린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4%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추진해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국방부가 최근 수정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 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해 서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YTN이 2019년 발간된 군 정신전력교재와 최신판을 비교한 결과 과거 교재에 기재됐던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한 전국적인 항일 의병운동 과정은 최신 교재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서술은 한국인 여성 20만 명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드는 만행에서 매우 많은 한국인 여성을 노무동원과 위안부로 만드는 만행으로 표현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건설 사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차량을 몰아 서울 종로구 개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향 천안병원의 경우 번역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의관 250명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 8명을 포함한 15명을 응급실 5곳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필수 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8시 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경청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특히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 오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홍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응급실 운영에 비상이 걸린 주요 병원은 모두 25개에 달하는데 정부는 급한 대로 5곳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네, 인원도 적지만 업무도 제한적인 탓에 파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현장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4곳은 응급실 단축 운영. 순천향 천안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운영합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목한 병원은 이렇게 5곳인데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 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250명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 8명을 포함한 15명이 응급실 5곳에 먼저 배치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 2명,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 3명, 강원대병원 5명이 파견됐고 나머지 군의관 235명도 오는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의관 배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군의관이 맡는 업무가 제한돼 있는데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정부는 교수급의 숙련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군의관을 파견해 응급실에서 2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현장에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옮겼다가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가 올해에만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히 10건 중 4건은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재이송해야 했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가 계속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반년 넘게 누적된 응급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위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와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부산 지역의 병원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약 130km 떨어져 있는 대구, 약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대구 지역으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하소연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사례는 모두 3,597건.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차례나 병원을 옮긴 사례도 121건 있었고 무려 4차례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23건이나 됐습니다. 병원 재이송 사유 가운데선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었다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나머지 의사들이 공백을 메우다 생기는 과부하의 악순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급대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준 건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급증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응급실 의사도 부족해지면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대처에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의료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가 제대로 돕지 못한 것 같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실은 응급실 현장 방문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수정해서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해서 서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년 전 나온 교재와 비교를 해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 피해자 규모 등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신판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세 쪽에 걸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권 침탈 과정을 소개한 대목의 소제목은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란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룬 반면 조선은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5년 전 교재에서 같은 시기를 다룬 단락을 찾아봤습니다. 목차와 소제목은 다르지만 중간중간 토시까지 같은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분량은 5쪽으로 최신 교재보다 조금 더 긴데 상대적으로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과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한 전국적인 항일 의병운동도 두 문단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교재에선 빠진 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를 서술한 표현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5년 전 교재에선 20만 명을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적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채 매우 많은 여성으로만 기재됐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또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또는 좀 강인한 그런 인상을 남기는 내용들을 계속 삭제하고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방부는 5년 전 교재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니라 대적관을 강화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신전력 교재는 역사교과서가 아니라며
장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전부 기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재는 애초 지난해 10월 개정 발간됐다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지필진과 감수진,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전 부서가 교재 보완에 참여해 별도 지필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은 외교부와 동북아 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 토의를 거쳐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9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10일로 당시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30대 손자가 불길을 피해 90대 할머니를 안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탑동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3층에 거주하던 손자가 할머니를 안고 건물 옆에 있는 2층 높이 패널 구조물로 뛰어내렸지만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받던 고령의 할머니가 결국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서해선 전동열차 시흥시청역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 도로가 침수됐고 장현동 일대가 단수되기도 했습니다. 시흥시청은 신안산선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또 물이 끊긴 지역에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SUV 한 대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은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다시 앞으로 나가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가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보안 직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이 차량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견인된 차만 찌그러져 뛰는데 엄청 찌그러지진 않아. 살짝 찌그러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4시 40분쯤. 재개발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조합원이 차를 몰고 사옥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회사원이 근무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그제밤 9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상적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덮쳐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승용차는 남성을 덮친 뒤 근처 식당의 통유리창을 깨고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는데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서울 방이동 고분군 사거리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3개 차로를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몰던 A씨를 발견해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자가 제약받는 사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 가계대출 실수요자와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상담이나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라면 고객 신뢰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추석을 맞아 특별 할인 판매 분량이 삽시간에 소진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추석 환급 행사가 시작되고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도심의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탬이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게 5% 되고 그렇잖아요. 5% 되고 10% 할 때는 못 샀어요.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시장 근처 금융기관에는 추석 할인 판매 물량이 동났고 평소처럼 5% 할인분만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종이형은 10%, 모바일형과 카드형 등 디지털형은 15% 할인 판매했는데 4천억 원어치가 삽시간에 동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을 넘으면 만원, 6만 7천 원을 넘으면 2만 원을 되돌려줍니다. 오는 10일쯤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처도 크게 늡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한의원이나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들 업종 운영주들은 소비자들이 건넨 온누리 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해 일단 받아는 왔지만 융통의 일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못 쓰게 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했었죠. 추석 무렵부터는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과 고령 소비자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형 사용 확대가 숙제입니다. 일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을 건넸는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안 된 노점 상인이 일반 카드로 결제해버린 데 따른 실랑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할인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표시를 해줬으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그거 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은 소비자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 계속 물어봐야 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5조 5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받을 때는 좋지만 정리할 때 포장 쓰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부직포 대신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100%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고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고정제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멸균 우유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한수원을 포함해 국내 강소기업들과 협력해 세라믹과 같은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른바 SOFC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이 22% 증가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보다 3.1%포인트 하락한 21.5%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 CATL은 점유율 37.6%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중국의 BYD 역시 점유율 16.1%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반포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레미안 원밸리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들어서는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밋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73가구 모집에 17,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2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잡지 모닝캄이 여행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즈 WTA에서 아시아 최고 기내 잡지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부모에게 문자로 현장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구급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 want to give our sympathies to our community, our school system, our kids, our parents that had to witness this today. Obviously, what you see behind us is an evil thing today.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교실로 들이닥치자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texted me. He said, "Mom," he was like, they're shooting. They're shooting in the school, and the shooter is right across the hall from me. And I said, "Hakeem," I said, "Pray." And so immediately I left out the door and was on my way down here. 겁에 질린 학생들은 축구 경기장으로 대피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but the FBI and ATF are on the scene, working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I'm devastated f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terrible tragedy. 백악관 대변인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지아 주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 규모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달의 790만 건보다 23만 건 줄었고 전문가 전망치 810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AP통신은 2분기 경제가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각각 50%와 48%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5에서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49%로 44%의 지지율을 얻은 해리스의 5%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조지아주와 네바다주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48%대와 47%로 거의 비슷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특위가 발표했던 것보단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건데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사나 공론화위 수기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출산이나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운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42%는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정부의 연금 모수 개혁이 적절하다면서 소득대체율 42%는 20년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기존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다퉈 현장 방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개혁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의 뜻을 모았던 여야 대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잇따라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장을 돌아본 뒤 의료진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책 마련에 시급함도 강조했는데 의료계와의 타협점 마련에도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이 전공의들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히 대형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상급병원 현장을 돌아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군의관을 투입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도 거듭 힘을 실으며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양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추석 밥상 민심에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의료개혁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와 이기 체제를 정비한 뒤 민생 우선 성과에 주력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놓고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아직 의대 증원 문제에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으로 한다며 지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와 협치, 민생을 주제로 관련 입법과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 등에서의 개혁과제 완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정당임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에는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당 대표들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한동훈 대표를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여야 대표들은 첨단 산업과 기후위기 대응, 기업활동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회당 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외 순방은 방문국과의 거리에 따라 공군 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으며 국가와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00억 원대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 2010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 6천억 원대의 차익을 남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8천억 원을 부과했는데 론스타에서 이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국세청이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방세도 돌려받아야겠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사실상 론스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2심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연행이나 구금 피해자는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 피해자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등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의 재판도 열립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사회이사로 일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는데 전 씨는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정주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인을 폭행해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관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40대 A 경위를 지난 5월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석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닻을 올린 홍명보호가 드디어 오늘 월드컵 3차 예선으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을 상대하는데 홍명보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을 채우는 기합 소리와 함께 대표팀 선수들이 몸을 달굽니다. 귀국 이후 하룻밤을 보낸 유럽파까지 잔디를 밟고 볼을 돌리며 발을 맞춥니다. 홍명보호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피파 랭킹 한참 아래인 팔레스타인을 상대하는 홍명보 감독은 많이 득점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단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잦아들지 않는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선 승점 3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성장한 홍명보표 한국 축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도 숙제입니다. 클린스만 경질 이후 임시 감독 체제에서 버텨온 대표팀 선수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옆에서 자본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선수들은 항상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었고 또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게 또 선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팀 감독과 막내로 호흡을 맞췄던 홍명보, 손흥민 두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더 클 수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선장이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선수를 또 카리스마로 또 휘어잡는 자세, 또 이런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두 번째 데뷔전을 치르는 셈이 됐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10년 전과 달리 우려 속에 출항하는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남도 곳곳에서 제철 수산물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도 시작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연휴 때도 갖가지 축제가 찾아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헐떡이는 전어가 맛깔스러운 회와 무침 그리고 구이로 나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우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철 수산물인 전어, 새우, 꽃게 등을 산지에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제철 수산물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 광주 공판장에 오셔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제철 수산물도 드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협 광주 공판장은 오는 8일까지 대폭 할인 행사와 함께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푸짐한 경품도 마련합니다. 문화예술축제도 풍성합니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첫 비엔날레가 작품 사전 공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85일의 대장정에 오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전시 공간이 한층 넓어진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광주 비엔날레 예술을 통해서 정말 여러 작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였다가 그다음에 즐기고 그리고는 또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녹차 수도에서는 세계 차 박람회와 함께 보성 사람들의 삶 자체가 된 녹차 재배와 따기 그리고 덮기와 마시기 찬바람이 불면 벌교 개펄에서 꼬막을 캘 때 쓰는 널배 등 국가 중요 농업유산축제가 개막합니다. 한평 용촌사의 꽃무렵, 강진의 미항 마량 등 한가위 연휴 때에도 갖가지 풍성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가을 미술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 미술 장터인 키아프와 세계적 아트 페어인 프리즈가 올해로 3번째 동시 개막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올 가을 서울을 미술로 물들일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인 키아프 서울과 전 세계 화랑이 서울로 집결하는 프리즈 서울이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가고시안과 하우젠 워스 등 세계 정상급 갤러리들이 서울을 찾았고 루이스 부르주아, 쿠사마 야요이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계적 작가 작품이 전시장 곳곳을 채웠습니다. Korea is an incredibly warm and inviting place for foreign galleries to come and do business. The museum infrastructure is unparalleled in Asia, and it's always a very, very memorable visit to Seoul. 고미술품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주요 걸작을 소개하는 프리즈 마스터즈 섹션에서는 데미안 허스트, 앤디 워홀 등 거장의 작품부터 중세 필사본까지 등장해 국내외 큰손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전시들도 주목됩니다. 곳곳에 이우환, 박서보 등의 그림이 전면 배치됐고 프리즈 공식 헤드 파트너로 참여한 LG 올레드는 한국 수묵추상의 거장 서세옥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23회째를) 맞은 키아프는 올해 키워드를 확장으로 잡고 불황에도 규모와 장르 등을 역대 최대로 꾸몄습니다. 키아프 하이라이트, 플러스 섹션 등을 통해 한국 신진 작가들을 세계에 알리는 미션도 강화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전시 화랑이 많아서 너무 좁고 너무 힘들었다. 휴식 공간이 없고 뭐 이런 의미 때문에 공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이 관람하시는 분이 휴식을 좀 취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무엇보다 반환점을 둔 키아프 프리즈 동시 개최가 침체된 미술 시장의 반등의 기점이 될지 당초 5회 한정으로 서울을 선택한 프리즈가 장기적으로 서울을 아시아 허브로 삼을지도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4일 강요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차량에 적용되며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 5억 8,500만 유로, 2028년에는 6억 5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후텁지근하겠고 특히 동쪽 지방은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비 언제 시작됩니까? 네, 오늘 중서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제주도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호남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비가 내려도 늦더위는 계속된다고요? 네, 오늘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어서 더위를 식히기 역부족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동쪽 지방은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선선하지만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 인천 25.9도, 제주도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 경북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말인 모레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